자, 오태진 한국사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밤에 원래 잠을 좀 못 자요. 요새 뭐 나라 걱정 때문은 아니고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머리맡에 있는 핸드폰 뉴스 검색을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가지고 보는데 갑자기 제 눈에 확 들어온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9월 14일이니까 2022년 9월 14일 오전 6시 23분. 오늘은 9월 15일이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9월 14일 오전 6시 23분에 MBC 뉴스 기사예요. 자, 제목이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고구려 발해를 지운 한국사연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동북 공정 꼼수? 그랬죠. 꼼수? 자, 물음표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꼼수가 아닙니다. 이 기사 좀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 이혜인 기자님, 이거 꼼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꼼수. 느낌표를 그냥 치셔야 됩니다. 꼼수 아니면 옆에다 그냥 화가 난다. 이런 얼굴 표정 집어넣으면 조회수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이혜인 기자님 제 조언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꼼수 안 됩니다. MBC 이러면 안 됩니다. 느낌표 아니면 화가 난다, 화가 나! 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게 뭔 말인가 해서 자세히 보니까요. 이 기사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중국에 우리 연표를 제공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분명히 고구려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발해를 집어넣어라. 라고 했어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도대체 그러면 왜 우리가 중국에 이 연표를 제공했을까 궁금해서 조금 더 읽어보았죠. 또 두 번째 기사입니다. 9월 14일 오후 8시 26분 역시 이혜인 기자님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후속 기사를 올리셨는데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가 발해 고구려를 자기네들 그 박물관에서 삭제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데드라인이야. 수정 안 하면 우리 유물 철수할 거야. 우리 정부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 정부를 말하는데 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알립니다. 데드라인이야. 이번 주까지 수정 안 하면 유물철수. 수정 안 한다는 거는 야 중국 니들이 우리 고구려와 발해를 우리 연표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거 수정 안 하면 유물철수할 거야?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인가 싶죠. 아니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고구려와 발해를 빼면 우리가 유물을 빼겠다.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했더니 여기에 답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수교를 한 지 벌써 올해로 3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국이랑 우리가 수교한 게 언제냐면 1992년이에요. 이때가 노태우 정부, 노태우 대통령 집권 5년차 마지막 해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 한중수교를 했어요. 중국 공산당이라고 이전에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교하기 전에는 우리는 중국 공산당을 중공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중국이라고 안 하고 중공. 그리고 우리가 수교하고 있었던 데가 어디였냐면 우린 얘를 적대하고 있었고 대만이에요. 대만을 우린 그때 뭐라 불렀냐면 자유중국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곧 대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들과 수교하고 있었고 중공이랑은 수교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누굽니까?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군인 출신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상하다. 분명히 멸공, 반공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셨을 것 같은 분이신데 왜 중공이랑 92년에 수교를 했을까? 이것은 다름 아닌 그때 상황이요. 소련이 고르바초프. 자, 고르바초프도 제가 언젠가 한번 더 드릴 건데 이 고르바초프가 올해 얼마 전 사망했습니다. 지난주에 사망했어요. 고르바초프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라고 해서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그 연방 서기장으로 소련 해체, 뭐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 다 해체되고 소련이 해체가 되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추진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큰 업적을 세운 분이고 고르바초프는 그 지금 현재 러시아 대통령이 바로 그 우크라이나 공격을 하는 것을 비판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해체시키고 냉전을 끝내기로 하면 미국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우리나라 당시에 1988년에
올림픽을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 올림픽을 개최할 때 소련이 올림픽에 참여를 합니다. 소련이 또 중국 공산당도 참여했는데 이때 노태우 정부가 야 이제 게임 끝났다. 냉전 끝. 드디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미국, 우리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의 승리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해체되는 분위기 속에서 소련과 수교를 하면서 올림픽에도 초대하고 심지어 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미국과 소련의 농구 경기가 있었을 때 한국인들이 소련 국기 흔들면서 막 소련 응원했다니까요. 그때 소련 선수들이 이거 쟤네 한국인들 우리랑 헷갈린 거 아니야? 미국이 골을 넣어야 파이팅 외치고 박수를 치고 소련이 골을 넣으면은 우 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미국이 골을 넣어도 와 하고 소련이 골을 넣으면 더 와 소련 화이팅! 그래서 성족이랑 소련 국기를 같이 흔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베레스토이카라고 하는 동구권 국가들의 몰락 그리고 냉전 해체 분위기 속에서 노태우 정부는 남북 통일의 승기를 잡았다라는 판단으로 통일의 열쇠를 쥔 우리 6.25 때의 적대국 누굽니까? 중국 공산당이죠. 그 중국 공산당이랑 수교를 하는 것이 공산주의를 완전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듯합니다. 즉 통일의 물꼬를 열기 위해서. 그리하여 1992년에 북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한반도 비핵화였고 그래서 92년 1월 달에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합니다. 이게 대학 수학시험 20번 문제였어요. 고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92년 노태우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했는데 이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후에 중국 공산당과 수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만이랑 단교하는 것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만을 결국 자유중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만이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라고 표현 안 하고 중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완전 바뀌죠. 이때 대만인들이 한국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들었다고 해요. 그때 방송에 어떤 방송에 하나 있었는데 그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계신 화교분들, 대만 출신 분들이 대만 대사관이 철수하고 대만 국기가 하강하는 의식 대신에 그 자리에 중국 공산당인 중국 국기가 올라가고 중국 대사관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두 초등학생부터 어린이부터 노인분들까지 우리나라 살던 대만 분들이 대만 국기가 하강하는 걸 보고서 고개를 떨구면서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초등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하던 우리 기자에게 대만 출신의 한국말 잘하는 화교분이 지금 심정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기자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심정이 어떤지 어떻게 얘기해요? 한국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한 것은 대만이 바로 이 장개석 총통, 우리 한국 독립운동가들, 김구, 윤봉길 등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 군사활동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대만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장개석 총통이 타이완 초대 총통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앞으로 한국 광복군 군사활동과 무장투쟁을 중국 내에서 승인하겠다. 그리하여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며 도와주신 분이었어요. 또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던 이집트 카이로 회담의 하나의 중요한 분이 장개석 총통입니다. 그래서 이 장제스 총통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분명히 의지에 올려야 한다라는 어떤 의견을 미국과 영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와 처칠 수상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194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확인을 한 카이로 회담이 나오게 된 계기예요. 거기엔 분명히 대만 초대 총통인 장제스의 활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도와주었던 우리 장개석 총통이 만든 대만을 어떻게 버리고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대만 출신 화교 어린 초등학생들의 인터뷰가 기억이 납니다. 뭐 어쨌거나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남북 통일의 기선을 잡기 위해서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관한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후에 노태우 정부는 바로 중국과 수교를 한 것입니다. 벌써 그게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중공이라고 안 쓰고 모든 지도가 중국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되고 그 밑에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안 쓰고
대만, 타이완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수교의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또 전시 중인 유물들을 중국 베이징 박물관에 청동기 시대의 유물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때 중국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내준 연표 가운데 고구려와 발해를 빼버리고 하십니다. 중국이 말이죠.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문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본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뭐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동아일보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김기용 기자님. 발해사 중국사로 편입, 동북공정 노골화. 자, 아까 MBC에서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MBC에서는 꼼수? 약간 어감이 조금 다르죠? 그런데 동아일보는 뭐라고 해요? 노골화! 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하면서 중국은 발해를 건국한 고구려 출신 대조영을 말갈족 출신으로 표기하였다. 연변 조선족 박물관 내에 있는 역사 왜곡에 논란 중이다. 그래서 발해라는 나라 옆에 당이라고 써놓았습니다. 당나라의 지방이 발해라는 뜻입니다. 이게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당이라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이다 해서 698년부터 926년까지 존속했던 지방정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발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쓰냐, 한글로 발해국은 송말 말갈인을 주체로 건립된 정권이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조영은 고구려 출신 장수다라고 써 놓았는데, 옌벤에 있는 조선족 자치주 박물관에 분명히 조선족이 썼을 텐데 송말 말갈인을 주체로 설립된 정권이다. 고구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갈의 수령이었던 대조영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구려 장수 대조영이 아닙니다. 자, 우리 대조영 누구면 최수종입니다. 최수종이 말갈 사람입니까? 한국인이지? 고구려 출신입니다. 그죠? 이분이 말갈족 수령이 된다면 한국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결국 말갈 수령 대조영이 세운 나라가 발해이고, 713년,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당조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대조영을 좌효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라고 하며 발해 군왕이라고 책봉했다는 거예요. 핵심은 발해를 독자적인 국가가 아니라 군이라고 해서 마치 지방에 있는 무슨 군, 발해를 당나라에 있는 나라 소속에 있는 군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국인들의 기본적인 공식 설명서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또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2022년 올해 겨울에 있었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개막식을 보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서 개막식을 보며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개막식 행사 중에 한복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 한복을 입고 있는 요 아름다운 분이 계시죠. 이분이 한복을 입고 있으면 분명 우리 한복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 한복을 입은 사람이 뭘 들게 했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오성홍기를 들게 한 것입니다. 중국 깃발을 들면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소수민족들의 전통 의복을 들면서 오성홍기를 함께 맞다고 이렇게 들고 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서 서경덕 선생께서 뭐라 하시냐면, 성신여대 교수가 우려했던 부분이 또 터지고 말았다. 세계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 이때 이 중국인들은 최근에 이 한복을 중국의 전통 복장인 한푸에서 한복이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의복이 한국의 의복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거다. 자, 이건 역시 우리의 독자적인 존엄성과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속국이나 중국의 마치 지방처럼 보려는 중국인들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문제가 이게 올림픽 개막식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20억 인구가 시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한복이 중국의 옷이라고 믿게 되겠죠. 바로 중국인들의 선전선동이 대단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선전선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까지 왜곡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게 2000년대 초반이면 언제입니까?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인들의 역사 왜곡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구려 역사연구재단이 발족되고 고려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정배 선생님께서 이사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 이후에 고구려 역사연구재단은 더 확대가 되어서 동북아 역사연구재단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자, 동북아 역사연구재단인데 왜 동북아 역사연구재단이라는 말을 썼냐 하면 중국인들이 추진하고 있었던 프로젝트 이름이 동북공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동북공정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 여기 보이시죠? 동북아죠. 이게 동북아 역사재단. 이 고광희 선생 속해 있는 곳에서 발간한 책, 2002년 책입니다. 이게. 동북은 지금의 만주 지방을 말합니다. 자, 만주 지방은, 자, 남한, 북한, 바로 여기죠. 이 만주 지방을 중국인들은 동북이라고 합니다. 동북 지역. 그래서 동북 이퀄 만주예요. 그 만주 지역에서의 공정이 뭐냐? 이게 한자어라서 여러분들이 공정이 뭐지? 공정, 정의, 평등? 아니고요. 공정이 아니고 요거는 사업이란 뜻이에요. 그 만주 지역에 있는 일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청이란 뜻이죠. 이게 동북공정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일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북공정은 동북 변강의 역사, 동북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업이라는 뜻으로 동북 변강사지 연구중심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그 곳이 어디냐 했더니, 뭐 겉으로 보면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로 치면 학술연구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중국 사회과학연구원은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 사회과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좌익적, 좌파적 성향이 좀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좀 주는데, 사회과학연구원은 바로 중국 공산당 직계 조직입니다. 예산 모든 걸 다 중국 공산당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것이다. 즉 중국 공산당은 곧 중국 정부를 말한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걸 추진한가라고 했느냐 하면 배경이 있어요. 그 이유는 노태우 정부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만주 지역의 발해나 고구려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본 건물입니다. 여기가 중국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건물인데, 배경이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쓰여 있습니다. 1989년 이후 동구권이 변화하였다. 바로 고르바초프에 의한 개혁 개방 정책, 즉 소련의 몰락이죠. 그래서 1991년에 소련이 붕괴했고, 그러면 공산주의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망했어요. 91년에. 그러자 중국 하나만 남았죠. 그래서 중국은 내부에서 혹시 러시아처럼 소련이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쫙 분열되면서 여러 개 수십 개 국가로 나눠지는 거, 그것도 하나가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소련 연방 하나가 우크라이나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족과 슬라브족, 러시아족 다르죠. 근데 원래는 소련이라는 이름을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민족은 다른데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체제의 하나로 엮여 있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민족이 독립을 하며 우크라이나로 독립하고 러시아로 독립한 것입니다. 체첸으로도 독립하고. 그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되는 걸 보고 크게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중국 공산당은 자기네들도 소수민족이 많았거든요. 조선족도 있고 티베트족도 있고 신장 위구르족도 있고 되게 많죠. 그런 종족들이 혹시나 자기들도 독립을 원하진 않을까, 즉 공산당이 깨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서 그 소수민족 안정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배경입니다. 즉 소련의 붕괴로 소련 내에 억지로 엮여져 연결되어 있었던, 얽매여 있었던 민족들이 독립하고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지며 러시아가 축소된 것. 중국도 똑같았거든요. 공산당이.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노태우 정부가 수교하지 않았습니까? 1992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북한과 공동으로 발표한 이후 중국과 우리가 수교했어요. 노태우 정부 때. 그 과정에서 조선족이 흩어져 사는 곳이 어디냐? 만주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민족 국가체제 중국에서 유일하게 사실상 모국이 남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족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조선족이 많이 살죠. 그리고 여기는 조선이죠. 여기는 한국이죠.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55개나 돼요. 억지로 이렇게 막 모자이크처럼 사는 나라인데 이런 소수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모국은 없어요. 모두 중국으로 흡수가 되어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티벳은 아직은 있으니까 이런 게 문제일 수는 있는 거고, 티벳도 좀 비슷해요 우리랑 지금. 티벳 역사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사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또 몽골, 뭐 별로 그렇게 강력한 국가는 아니죠, 그죠?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옆에 붙어 있으면서 5,000년 가까이 중국에 동화되지 않고 어떻게든 중국과 버티고 싸우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사대하고 따꺼 형님, 황장 완세이 완세이 공녀 바쳐라 그러면은 세종대왕도 공녀를 바쳤어요. 여자 바치고, 금은 가져와 금은 바치고, 야 산악매 많이 필요하다 매 내놔라 바치고, 굴욕적이지만 사대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국가체제를 유지했어요. 막 이를 악물고. 세종대왕이 뭐라 합니까? 공녀를, 여자들을 명나라에 바치면서도 나란 말싸움이 둔기게다라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중국과 우리나라는 다르다. 그러므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 다르다. 그러면서 버텼어요, 이 나라를.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며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모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빌 언덕이 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 똑같아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쪽에 붙겠다는 분들도 계시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반역자들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살고 있는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있어. 러시아에 붙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요게 바로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생각할 때. 그러므로 이 조선족이 어느 날 갑자기 독립을 빵 선포하면서 만주에서 독립국을 선포하면 북한이랑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면 으아! 내가 바라는 거대 고구려가 등장하는 거죠. 혹은 거대 고조선. 만주까지 그냥 한 방에 장악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꿈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만주 땅은 우리 땅, 태평양도 양보 못한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막걸리 마시면서. 근데 바로 이 만주 땅이 만약에 조선족이 소련처럼 붕괴되면서 분리독립을 하게 되면 진짜 북조선이 생기나요? 만주조선이 생기나요? 아니면 단군조선이라 하나요? 단군조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중국은 이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의 역사를 다시 연구하자. 만주 지역의 역사는 조선의 역사가 아니다. 한국인의 역사가 아니다. 조선조가 명심해. 조선족은 엄연히 중국인이야. 아닌데요. 우리 조선족 여기는 고구려도 있고 발해도 있고 했던 데인데요. 그 나라는 중국이 아니잖아요. 아니야. 발해, 고구려 다 중국사야. 그러므로 너희도 중국인이야. 이런 논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한 데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수교하며 특히 한국인들이 제가 그랬죠. 만주 땅은 우리 땅!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그래서 저처럼 고구려나 발해 유적지를 답사하고 다니면서 옛날 땅을 회복하자라던가 하는 이런 이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셔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출입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광개토대왕릉을 답사하러 갔을 때 제가 한국인인 거를 알고 그랬는지 거기에 있는 경찰이, 공안이라고 하죠. 꿍안이 저를 계속 감시하고 따라다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거를 못하게 했어요. 사진을 찍었더니 사진 찍으면 뿌뿌뿌뿌. 그래서 저는 못 알아듣는 척. 션마? 이렇게 억지로 사진 찍고 도망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한국인들이 만주 땅에 가서 고토를 회복하자는 움직임, 또 점차 조선족들이, 중국인들이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몰려가는 것. 이렇게 되면 만주에 있는 조선족 사람들이 가족을 두고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를 교류를 막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더군다나 북한 사람들도 남한으로 오죠. 그러면 만주에 있는 조선족, 북한 사람들도 남한에 오고, 그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만주와 북한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던 것.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미리 사전에
만주 지역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형태로서 만주를 다 중국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궁정의 규모와 연구 내용은 뭐 엄청났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002년경부터인데 이때 이 내용에 따르면요, 바로 이 동북 삼성의 공산당 조직이 주도했다라고 하고 많은 막대한 예산을 주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원 핵심 간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2002년에 북경에서 동북궁정, 즉 만주 지역의 역사를 왜곡하자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로 고구려와 발해 같은 나라는 중국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론 연구를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북궁정에서 어떻게 고구려와 발해를 자기네 역사라고 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요,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뭐 넘어가면 이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보십시오. 고구려가 중국 영역 내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 근거가 뭐였느냐라는 것은요, 요겁니다. 고구려가 중국 역대 왕조와 군신관계, 즉 중국이 왕이고 고구려가 신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중국 지방이다라는 맥락이에요. 그리고 중국 밖으로 안 벗어나려고 그 관계를 끊지 않았다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고구려가 중국에 대해 조공을 갔다라는 것, 그리고 고구려 왕에 대해서 중국이 책봉을 했다는 것, 이것이 고구려가 중국의 하나라는 근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판은, 조공과 책봉은 고구려만 한 게 아니고요, 일본도 했습니다. 그럼 일본도 중국사입니까? 조선도 했습니다. 그럼 조선도 중국사입니까? 당시 조공과 책봉은 당시 아시아에 적용됐던 국제적인 의뢰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마치 우리나라 대표가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가서 그 총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회의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유엔의 속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시 조공책봉은 아시아에서만 적용됐던 특별한 외교 형식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 자체가 한국, 일본,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중국에 조공갔는데 그럼 다 중국입니까? 그럴 수 없다. 로마도 왔어요. 로마. 그럼 로마도 중국사입니까? 근거가 아주 미약한 거죠. 더군다나 고구려 멸망 이후에 고구려의 많은 귀족들이 당나라에 강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구려가 망한 다음 고구려 사람들이 당나라 다 간 겁니까? 고구려 사람들 가운데 신라로 떠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고구려 보장왕의 아들 안승이라고 하는 왕족은 신라에 왔어요. 신라 어디 왔냐면 전라북도 익산에 옵니다. 그러면 신라로 온 고구려 사람들도 왕족이 있는데,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끌려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미약한 겁니다. 세 번째, 고구려의 왕족은 고씨고 고려의 왕족은 왕씨니까 고구려와 고려의 연결선은 없다는, 어떻게 왕씨가 고씨의 후예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구려와 고려는 연결선이 없다. 자, 그렇게 따지면 중국의 왕조는 어떻게 볼 거냐. 중국의 왕조는 한족이 또 북방민족이 번갈아가며 중원을 차지하였는데, 예를 들면 중국의 누굽니까? 진시황. 진시황은 뭐 성씨가 뭐였는지 모르지 뭐. 여불위? 여씨의 아들인가? 그럼 한나라는 유씨가 세우고, 그죠? 송나라는 주씨가 세웁니까? 조씨가 세우죠, 조씨. 명나라는 주씨가 세우고. 그러면 다 성씨 다 다르네? 그러면 쥐들인 진, 한, 송, 명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자기네들 정통이라 얘기하는 다 다른 나라네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그 중국인들의 그런 그 주장의 가장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요겁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의 진짜 목적은 다름 아닌 고위금용. 중국인들도 스스로 자인하는 바예요. 고위금용이라고 하는 건, 고가 이제 역사를 말해요. 역사를 말하고 금은 현재를 말합니다. 그럼 역사를 현재를 위해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그 현재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다민족 체제입니다. 옛날에는 다 다른 나라였어요. 그럼 역으로 소급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였는데
그게 지금 한 나라가 된 거죠. 다민족 국가. 그래서 다민족 국가가 다시 다른 나라가 되는 걸 막으려고 다민족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이 나라들도 모두 중국사라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위금융이라고 해요.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그 배경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고위금융, 역사를 현재를 위해 이용한다. 그래서 다민족 국가 체제인 현재에 한 나라지만 다시 여러 나라로 분열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면서 다른 민족을 인정하지 않냐고 모두 중국 민족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다른 나라로 쪼개지는 걸 막으려고 예전에 있었던 다 다른 나라들도 모두 다 중국이었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북공정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치부하고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속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의 속내는 현재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럼 고위 금융이니까 현재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중국, 러시아, 자 여기 북한, 이제 뭐 핵 단추를 누르네 마네 이러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한이 있습니다. 그럼 남한은 어떤 식으로든 남한이 주도하여 북한을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문제가 뭐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죠.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붕괴설은 끊임없이 나돌고 있었어요. 근데 붕괴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붕괴가 되어버리면 여기가 지금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북한의 난민들이 발생할 텐데 난민들 가운데 일부는 뭐 중국을 넘어갈 것이고 일부는 러시아를 할 것이고 또 일부는 남한을 올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고구려가 무너졌을 때 많은 고구려 사람들이 중국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고구려 유민들 가운데는 안승처럼 남한에 온 사람들도 있어요. 신라에. 또 있습니다. 발해가 무너졌을 때 발해 사람들 가운데 많이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말갈 쪽으로 동화된 사람들도 있지만 태조 왕건이 따뜻하게 맞아들여서 대광현이라고 하는 발해 세자가 925년이라고 써 있는데 뭐 정확하진 않아요. 물이 발해 유민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로 귀부하였다. 귀순한 것입니다. 발해 왕자가 세자가 귀순한 것입니다. 그럼 발해의 정통성이 어디로? 고려로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광현에게 왕시성을 주고 왕계라는 이름을 하사한 것이 태조 왕건의 민족융합책인데 만약에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북한이 붕괴되고 많은 북한 난민들이 남한으로 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까지 이렇게 우리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조선족도 동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남한의 국력이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북한을 접수하고 2차적으로 만주에 있는 조선족이 분열을 하게 돼서 독립을 선포해버리면 나머지 조선족을 제외한 54개 소수민족도 티벳 독립할 것이고 신장 독립할 것이고 위구르 독립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중국이 쪼개지는 겁니다. 이걸 차단하기 위해 중국인들은 만주가 중국사이고 더 나아가 요 부분이죠. 북한까지도 중국의 일부로 보는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 교과서를 보시면 북한 있죠. 평양까지 중국의 영토로 되어 있어요. 그럼 중국의 의도는 뭡니까? 남한을 절대 북한을 통일시키지 않겠다. 북한을 접수하지 못하게 하겠다. 즉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에 주둔하지 못하게 하겠다. 미군이나 일본군이 북한에 주둔하지 못하게 하겠다. 대신 북한이 붕괴됐을 경우에는 바로 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군이 즉 중화인민해방군이 북한을 다스리겠다. 마치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한무제가 설치한 한사군처럼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설치한 안동도호부처럼 안동도호부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국의 의도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뭐 성주에 포대를 배치한다던가 하는 거를 아주 격렬하게 우리를 경고하고 보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과거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대체 왜 역사를 배워야 하지? 바로 이 역사는 현재 정치와 미래의 우리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왜 침략했습니까? 러시아 영토라는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러시아 영토였다는 거예요. 대러시아 제국의 부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역사를 잊으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정신적 무장해제를 당하는 순간 북한은 당연히 중국에 넘어갈 것이고 더 나아가 남한까지도 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중국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시 안동이 왜 안동이 됐는 줄 아십니까?
지금 단동이라고 하죠. 안동은 동쪽을 편안케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것을 단둥이라고 이름 바꿉니다. 단둥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단, 붉을 단자. 한국을 붉게 물들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둥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결국 남한을 혹은 북한을 공산화하겠다라는 의도를 중국이 갖고 있다는 거죠. 동북공정은 그 일환의 하나이므로 크게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